예, 반갑습니다. 포스코의 박성진 전무입니다. 오늘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산학연 기반의 벤처 생태계를 포스코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일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오늘 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데 조금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을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성 해방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가전제품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예. 이제 지방 소멸 이슈도 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고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보시고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연구죠. 예, 그래서 이제 연구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제 위험하니까 운전 면허증을 하는 것처럼 이 연구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박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박사 연구원의 이제 70%가 대기업에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박사라고 하는 게 미국은 벤처를 30%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벤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카피가 가능한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는 성공 확률이 200만 분의 1입니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에 M&A 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IPO를 하든지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한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20억 원의 연구비를 써서 특허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00~500억 원을 더 써서 이제 휴대폰이나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2개 중에 하나 정도 40% 정도 성공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기업을 하는 건데요. 이 실험실의 기술 가지고 이 시장 상품화 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한 5~6년 걸리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고 또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대기업이 하기에는 고정비와 의사결정 구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벤처 생태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작고 비용 구조가 낮은 걸 가지고 발빠르게 하고 대기업이 잘하는 거는 마케팅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품화 되면 이 벤처 기업을 대기업이 M&A 해가지고 신사업을 만드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신사업을 만드는 거를 대기업하고 벤처 기업이 분업화 구조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벤처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파워풀하게 됐는가를 3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돈을 벌려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잃어버리게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목적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사업을 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시장 친화적으로 돈을 안 잃어버리는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하는 걸 2번째로 하지 않으면 한 번 기회 가지고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에서 4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한 3년 동안 10개에서 15개 정도 벤처기업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을 밸류업을 해주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있다가 청산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사실은. 근데 10년 지나가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상위 25% 안에 드는 벤처 캐피탈의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지난 4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3%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게임의 룰을 만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가를 인정을 해주고 그런 철학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IB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 은행들이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 엄청 실이 커진 거죠. 엄청 실이 커져서 작년에는 이제 700조. 예. 평균적으로 이제 매년 300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10년이기 때문에 3,000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이제 7.7조.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연구개발이 하고 미국의 연구개발 그리고 미국의 이제 투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가려면 한 2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제 40% 정도 이제 수준에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벤처에 들어가 있는 돈 자체가 그 저축은행보다 금융상품이 더 커졌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은 시가총액의 한 60%가 벤처로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이미 된 거죠. 예. 고용의 40%, 특히 R&D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연구소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벤처 투자 조직이 미래 신사업을 만들어내지 연구소라는 조직이 미래 신사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품 연구소는 있는데 미래를 위한 중앙연구소는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금융상품 자체가 여기 이제 이 유니콘, 데카콘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 헤카콘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투자를 하고 엑싯을 해야 되죠. 엑싯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이 사서 M&A로 돈을 이제 벌든지 아니면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시장에서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도 유니콘, 데카콘이 나올 정도로 거의 인디펜던트한 이제 금융 상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H까지 뭐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엑싯을 안 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지금 전기가 가장 그 많은 혁신을 일으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많다는 건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 속도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왜 나오는가 하면 과거에는 대기업 총수가 이거 연구해.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설하고 인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거 보고 이거 가지고 신사업해. 그 대기업이 모든 신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만 있으면 벤처캐피탈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를 받아서 다 재벌 2세처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돈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상속받은 돈이죠. 이게 이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것을 대중화시킨 겁니다. 벤처캐피탈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해서 연간 한 3만 개의 벤처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대기업이 더 이상 신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가질 수 없고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 X 모바일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다 벤처로 시작한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유럽하고 일본은 대기업의 순위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 5만 불, 6만 불 가기 위해서는 이 혁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스루나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래 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40년을 일할 수 있는 20, 30대가 이 뭐 웹툰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산전수전 다 겪은 5, 60대가 하느냐 당연히 20, 30대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 30대가 하려고 그러면 5, 60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평생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문법을 막 가르쳐 주는데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에서 문법을 안 넣습니다. AI 할 때. 처음엔 넣었죠. 근데 왜 안 넣는가 하면 어린애들은 문법 없이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학습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돈 없지 우리가 투자해 줄게.
너희들 해외 네트워크 없지? 우리가 해줄게. 문법은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배워. 이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니까 아마존이 갑자기 나오니까 시얼스 같은 백화점이 망하기도 하고 뭐 에어비앤비, 뭐 자동차는 절대 뭐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테슬라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벤처 기업들을 기존 대기업들이 기특하네. 그래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거 있으면 사줄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벤처 기업들 때문에 대기업이 망하는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 겸손해져 가지고 우리 제일 똑똑한 애들한테 투자해 놓고 이게 어떻게 사업화 되는 거 보고 미래 신사업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FI, 파이낸싱 그 투자하고 스트래테직 투자하고 경계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런 벤처 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 어떤 친구들은 조 단위를 당대에서 얻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에 얻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 레벨 높은 사람들이 벤처로 갑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당연히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문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신일본 제철이라는 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여기 있던 마스터 플랜을 딱 짜가지고 밤샘을 하고 이렇게 리소스를 집어넣으면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드러나질 않아요.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럴 텐데 인간관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복잡계 이론인데 뇌가 너무 복잡하니까 모델링이 안 돼요. 그래서 내한테 그냥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인풋을 말을 해보고 뭐 해보고 하면은 어느 쪽이 뭐 뇌파가 작용하더라. 그래서 언어 능력은 어느 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게 복잡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다 보면 거기에서 이니시에이션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인터랙션을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센싱 채널이죠. 센싱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학기술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A라는 기술이 있고 B라는 기술이 있으면 C라는 기술이 오토매틱하게 나오느냐? 이 사람의 대답은 no라는 거예요. A, B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이제 거지만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사는 과학자들하고 대화하는 건 사회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특허나 혁신의 생각을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위대성을 담보로 해야지 이런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조직적으로 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는 거예요. 유럽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유럽은 사회주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혁신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부가 60, 70%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미국 가서 벤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연구소가 미래기술 전략을 해서 신사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고 벤처 투자를 해서 미래기술 전략을 하고 신사업을 하는 걸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구소가 5년 이상의 연구를 하는 거를 티어 1 연구라고 그러고 5년에서 3년 사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티어 2라고 그러고 3년 미만의 이거 티어 3가 이게 제품 연구소입니다. 근데 티어 1이 벤처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어 0라고 하는 게 연구중심 대학에서 박사들을 배출하는데 원래는 삼성 종기원이나 이런 데 갔는데 여기서 주는 돈이 수백억, 수십억을 안 주니까 벤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벤처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의 M&A를 해서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거는 인력이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2008년에 매출액 대비 R&D가 17%를 썼는데요. 딱 10년 지나가지고 7%로 떨어졌어요. 이 10%를 어디로 쓰느냐? 이 10%를 다 벤처 투자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벤처 안 하는 데가 없고, 그 기업이 벤처 투자를 하는 거를 이 벤처 캐피탈 앞에 C, 코아프레에 있어서 CVC라고 하죠. CVC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CVC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했어요.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데 그 올해도 작년에 그 스틱에서 1조짜리 펀드를 해가지고 이제 청산을 했는데 그 6천억 정도가 수익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LP들한테 다 돈 나눠주고 남은 돈이 1,000억인데 회사가 500억을 가지고 나머지 500억을 이제 이 투자 펀드 매니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50억을 받았어요. 그 250억을 대기업에서 누가 월급을 주나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자들도 대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간다는 거예요. 삼성 벤처 투자에서도 나와서 자기 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가정하면 조만간에 대기업들도 다 LP를 하지 직접 투자는 못할 거다. 인력 구조상.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주제인 이 데이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뭐 베리벨 얘기, 뭐 메타버스다 이런 베리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자, 이제 첫 번째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 결국은 전략을 만들려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나 아니면 이제 이 공장에서의 기계들의 비헤이비어를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에러가 항상 10% 생깁니다. 그런데 빅데이터하고 AI를 가지고 패턴을 발견을 해가지고 하면 에러가 1%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는데 10% 에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툴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1%그 에러를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품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바꾸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 일이 일어나느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인벤토리 코스트, 이제 그 재고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를 디지털 트윈이 되면 최적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 정도의 고정비를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이 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다 하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하면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만 가지고도 모든 게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병이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학 쪽에서는 70%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밭대기로 대량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1+1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를 임원들이 딱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개인 데이터들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이제 물건을 산다. 이 사람은 언제 이거를 이제 다시 구매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 개인별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개인별로 조사한 걸 지역으로 모아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기업이 더 성공할 거냐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일인데, 이 데이터 기반의 앱을 많이 쓰는 이제 신세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쪽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는 문제 예방형 사업으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벤처 투자의 한 50%가 빅데이터 AI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빅데이터가,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쓰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산업 구조가 기존의 제조업은 수직 계열화잖아요. 근데 이제 수평 플랫폼 산업으로 이게 바뀐다. 그러니까 SKT가 한 1,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전국에 망을 깔잖아요. 근데 망을 깔고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벌어들여요. 근데 카카오나 쿠팡은 망 사용료 하나도 안 내는데 몇십만 원씩 쓰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이제 SKT가 너무 괴로운 거죠. 아니 이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망을 깔아놓은 사업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해놓고 굉장히 다양한 벤처 이제 혁신 기업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니까 이제 이 오픈, 그리고 또 수직이 아니라 이 앱 기업들이 더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언번들링 비즈니스. 이제 번들링이라는 거 하면은 다 묶어 놓은 거니까 과거에 이제 그 여행사에 가면 비행기표, 호텔, 여행 상품을 한꺼번에 사는 거를 번들링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호텔은 이 앱에 가서 사고 여행 상품은 저 앱에 가서 사고 다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3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가 언번들링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에듀텍 기업을 한 20개 정도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 강의를 하는 거, 학생들 평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진로 지도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AI를 사용해가지고 매스 에듀케이션을 하면서도 인디비듀얼 맞춤형을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핀테크 거기도 언번들링,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도 뭐 다 개인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한다. 스마트 시티 텍 기업들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대량으로 하면서도 개인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이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한데 구글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는지를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다 구글링 하는 공짜 데이터 가지고 아니 내 데이터를 네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리고 그 데이터 가지고 돈의 경제적인 이득을 생기면 나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데이터 주권. 이 스마트 시티의 75% 정도가 개인 데이터거든요. 개인 데이터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안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결과를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진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인터넷 기술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내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쓰는가를 이렇게 다 이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토콜, 이 어떤 약속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로 이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구글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유용한 개인한테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면서 그 사이버의 유동 인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 광고 시장을 공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유동 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쇼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신용 카드를 PC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마존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IoT라고 하는 게 단지 인터넷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금융 결제 기능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부품이 하나 쓰일 때마다 한 개씩 계속 그냥 결제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이 딱 쓰일 때 나한테 결제가 되는 걸 보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서플라이 체인을 훨씬 더 이제 이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삼성페이처럼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주차를 한다, 주유를 한다, 충전을 한다,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다, 거기서 쇼핑을 한다 이러면 자동차가 삼성페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 TV도 자기들도 카드 결제 기능을 가지고 냉장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금융 기능들을 가지니까 이제 이 현대자동차에 100만 원을 미리 이렇게 선지급, 디파짓을 해놓으면 5%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딜리버리 코스트를 없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금융하고 산업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다. 왜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다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나 봐요. 가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디 장악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다 자기가 다 입력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넘어갈 수 있나요? 네. 그 처음에는 자기가 다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연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에 한번 해놓으면 구글 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 탈중앙화, 이 블록체인 아이디로 다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전주기 데이터 관리를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DNA 데이터나 이제 1단계 데이터가 그냥 이메일이나 SNS, 2단계 데이터가 금융, 3단계 데이터가 바이오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한 10배 정도 더 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이제 이 행정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이런 이제 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는 제조 라인 자체가 희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 라인을 갖고 있었으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때문에 제조가 더 이상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 포스코는 이제 이 포항의 제2여령 공장에 2025년 정도 되면 서울에서 리모트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빅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공장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 공장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을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하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가가치가 더 높을 거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조가 높아가지고 이런 이제 입술이 이제 심술이라는 앵그리 라인이 돼 있는데 지금은 스마일 라인으로 요거하고 요거를 주가에 더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보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거 분기당 한 30만 대 파는 회사가 어떻게 GM보다 주가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배터리 운행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패키징을 최적 설계를 했다. 이 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도 있지만 설계, 원재료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터리 모듈도 자기는 최적화 이미 끝냈다. 지금은 뭘 하냐? 지금 자기들은 셀을 최적화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양극재, 음극재도 다 자기들이 최적화를 할 거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네.
다른 회사들은 이게 아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전기자동차 시대가 걸리면서 석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유가 정유를 해가지고 가솔린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 바퀴까지 가면 화학 에너지의 100% 중에 18%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전기 자동차로 하면 27%가 기계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효율상으로 전기 자동차가 9%가 높은 건데 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꼭 석유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석유의 사용량은 한 20%에서 30%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 데이터 사용량이 10배가 되면 전 세계의 전기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데이터 센터를 운행하는 데 쓰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아니라 전기 가격이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잠시 동안 이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는 게 뭐 이제 이 ESS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용량 이제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다 깔려 있으면 이제 전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 에너지가 지금 이제 LNG 가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이 발전소가. 근데 그걸 팝니다. 여주에 있는 이런 거 팔고 부산에 있는 정관 에너지 같은 걸 딱 사가지고 이제 방전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전국에 이 SK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그리드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한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커스터머 베이스는 기업이 해야 된다. 이 모델을 부산 정관 에너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5년 있다가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 수출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핵심은 ESS인데 이 ESS의 핵심은 데이터죠. 어디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하니까 이렇게 딱 자동차가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이제 이 ESS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V2G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Vehicle to Grid. 뭐 그런 식의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이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사회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게 330만 명 살던 이 경상북도가 260만 명으로 줄어들어. 왜 줄어들었냐? 일자리가 없대. 고급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에 가고. 의료 혜택이 안 좋고 교육이 안 좋고. 근데 이게 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원격 진료를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 이 언택트 기술 가지고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수도권에 가서 살 필요가 없게끔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어떤 일을 하느냐? 포스코는 이 세계 1위의 이제 그 철강 기술을 가지고 있죠. 생산량으로는 한 5위 정도 하고. 그리고 국내 사상 최대로 2조 원의 이 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포스텍 가속기 연구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속기가 2개 있고 단일 캠퍼스로는 세계 2위 규모의 R&D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한 2조 원의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하고 포항공대하고 다 합치면 5천 명이 연간 1조 원의 연구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가만히 갖고 있어봤자 미래 먹거리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상용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1조 원의 벤처 투자를 하고 이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창호 원장님 말씀하신 제철 보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포스코가 만들어졌는데 교육 보국을 위해서 이제 포스텍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혁신보국을 통해서 이제 하자. 이제 포항제철이 만들어져서 포항시가 5만 5천 도시에서 50만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오게 하자. 포스코 정도를 성공시키면 포항공대를 만들 수 있는데 포항공대를 성공시키면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75조 원의 작년 매출을 했고 85조 원의 이제 이 자산이 있고 전 세계 80여 개국에 160개 사무실, 1,700개 그 글로벌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벤처기업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 연구 유닛을 통해서 또 벤처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자체 서포트를 통해서 이제 벤처기업을 도와주겠다. 그 저희들이 1조 펀드를 가지고 이미 한 900개 정도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벤처 생태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유닛, 리서치 유닛, 지자체 서포트,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당신네 기업이 포스코보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달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포스코가 75조 원의 매출을 했습니까? 마이너스 75조 원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의 깊이를, 고난의 깊이만큼의 영광의 높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1등 하기 위해서 애플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100번 넘게 이제 투자 설명회 IR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 아이디어는 너무나 신선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구나. 근데 한 60몇 번째 이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생긴 거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장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위대성을 담보로 해서 벤처가 나오는 거지만 노벨상이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되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렇게 싸우다가는 끝나는데 왜 CEO가 필요하고 CTO가 필요하고 조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포스코가 지금의 포스코가 되기까지 엄청난 과도한 지원을 받았는데 그 과도한 지원을 벤처기업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이제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쭉 하는데 이제 포항에 이 대학하고 가속기가 기초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박태준 회장님이 35년 전에 만들 때 캠퍼스의 반은 대학으로 반은 이제 연구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용화를 합니다. 여기 파일럿 플랜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큐베이팅 센터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캠퍼스에 기초 연구를 하고 실용화 연구를 하고 창업까지 되는 거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벤처밸리를 대학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볼텍스 유니버스예요. 볼텍스라고 하는 거는 뱅글뱅글 돈다는 뜻이에요.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다시는 대학에 돌아오지 않는, 이건 이제 웨이포인트 유니버스인데 이게 이제 레벨 1이고,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벨 2고, 이 대학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하고 관계없는 외부들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레벨 3인데 이게 이제 볼텍스 유니버스인데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왜 되느냐? 모든 벤처 생태계는 연구 중심 대학 옆에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가 있어야죠. 그리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젊음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포항공대 그 포스텍 그 포스코에서 사내 벤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제 포항공대 기술이 있는데 포항공대에서 창업할 사람이 없어요. CEO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CEO를 줘가지고 연계 창업을 합니다. 그 포스코에서 포항공대 가가지고 우리는 이거 사업하고 싶다. A 교수님, B 교수님 합쳐가지고 기획 창업하고. 대학에서 직접 창업이 있고 대학에서 성공한 창업들이 연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이제
이 세 가지 분야 포항공대 연구비를 1년에 2천억을 쓰는데 보면 3분의 1이 소부장, 3분의 1이 바이오, 3분의 1이 IT 이렇게 해서 요 기업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도와주면 당신네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기들이 제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장 짓는 거 다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럿 플랜트가 포스코가 100만 톤을 생산하는 걸 커머셜 플랜트라고 그러면 100분의 1, 10,000톤을 하는 파일럿 플랜트가 요 캠퍼스 안에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개를 하나, 그다음에 신축해가지고 요거를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도 돈을 대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도 돈을 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개 기업이 여기 입주해 있습니다. 10개 기업이 더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늘의 주제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스코가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관리 전체에 대해서 기술 매핑을 해가지고 요 각각의 필요한 기술들을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벤처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다 매핑을 해가지고 이걸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포스코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기존의 기술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에러 방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베이브 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기술 전수가 이제 단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권호준 회장님이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꼽혀가지고 전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포항공대 교수님들 해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받아라. 전사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회장이 시키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들은 무조건 AI 하나씩 해라. 근데 90% 다 갈비지죠. 왜냐하면은 막 딥러닝을 했는데 의미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신기하게 한 2개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그게 고로 온도 컨트롤하는 거랑 징크 코팅하는 게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게 국가 과제로 이게 등록이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일반 엔지니어는 이거 왜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헷가닥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중에 헷가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밤샘하고 해가지고 한 2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는데 그냥 실패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데이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퀄리티가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째 될 때는 엔지니어들이 이거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을 이 허송 세월을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돼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여령 공장은 서울에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과 성공 케이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패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하는데 5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제가 LG전자의 후배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전제품 IoT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온 게 있냐? 그러니까 선배님 다 해보니까 상식선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한 3개 정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몇 개의 이제 이 간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DNA 100% 중에 지금까지 검증이 된 거는 2%밖에 안 됩니다. 예. 뭐 그 모래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 찾을 때마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로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거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경험 베이스로 풍량을 조정하는 거를 AI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유니스 교수님이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 거죠. 이 이제 회사가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연소의 부착물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텍 교수님이 딥러닝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샘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비전으로 한 거고,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를 유니스 교수님이 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가지고 개선된 게 생산량이 이렇게 오른 거죠. 결국은 이게 그 장치 산업이라는 거 하는 거는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불량품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모든 고로에 이제 이 스위치를 하는 거죠. 예. 이 모든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보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등대 공장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지금은 등대 공장으로 됐다는 거, 등대 공장 될 때만 해도 현장 엔지니어의 반발들이 많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이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문화 변화가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도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혁신 벤처 기업들 중심으로 경상북도 전체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의료, 금융, 에너지, 환경, 교통, 스마트팜, 앞으로 벤처 기업이 더 나오면 이거는 하려고 하는 벤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중에 한번 포항에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 좀, 지금 바이오 앱이라고 하는 거는 포스텍 기술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어요, 바이오 쪽에서. 담뱃잎에다가 이 단백질을 주입해가지고 단백질이 커지면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추출을 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생명과 교수님이 대량 생산 못 하잖아요. 이 대량 생산 기술은 리스트에서 상용화 센터에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조도, 습도, 온도 이런 걸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캐나다에서 이거 돼지열병 백신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포스코 인터에다가 우리는 인터내셔널에 팔 거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캐나다 해라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백신도 되고 다른 단백질도 되고 심지어는 개인 맞춤형 상추 이런 수경 재배도 집에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구만 할 테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 이거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 바이오 앱 전담 조직이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50억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은 좋은 이그젬플이라 생각해요. 포항공대 기초 연구를 실용화하고 비즈니스는 포스코 가고. 근데 이거를 바이오 잉크 장진아 교수님, 메타물질이 투명망토하는 노준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합 단백질 차준영 교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의 모델로 이제 앞으로 생길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핀 스퀘어는 공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가지고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임원 8명이 전부 다 포항으로 주소를 옮겼어요. 우리 상용화 못하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한 20개 정도의 그래핀 기반의 부품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핀 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PN그로우도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 포항공대 동문기업입니다. 유로메카도 이번에 본사를 옮겼어요. 이 협동 로봇인데,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장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포항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제 펀드도 저희들이 이제 인큐베이팅 센터에 지금 92개 기업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 지금 사실 95개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까지 합치면 95개에 1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투자 유치, 근무 인원도 이제 지금 8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도 저희들이 한 2,580억을 출자해가지고 1.2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한 160개 투자해서 국내 기업 160개에 시가총액 16조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18%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포스코의 미래 사업의 이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오너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벤처 투자를 통해서 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포항공대에서
박사 받는 사람들이 30%가 창업을 하고 글로벌로 가고 그걸 통해서 포스코가 이제 신사업, 미래 신사업을 해서 이제 혁신 보국을 저희들이 이제 좀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이제 근원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무선 마이크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그 앞에 분들은 제가 유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뒤에 분들은 예,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신랑호의 연구기획실에 출연하는 겁니다. 예, 예. 저도 한 3년 동안 포항공대에서 이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한참 딥러닝 하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한번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까 해서 했었는데 이건 뭐 적용은 못했지만 사실 이제 그 포스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경쟁으로 봤을 때는 카이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포스텍에 투자하고 기업들을 포항 쪽으로 모여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것처럼 카이스트도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나 좀 예. 그 포항공대는 이제 동문기업들이 한 250개 되고 상장기업이 한 25개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고요. 서울대는 100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고 카이스트는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이 학교 중심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그냥 똑똑하니까 개인기로 합니다. 선후배들 관계를 가지고 개인기로 하고 포항공대는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할 수 있었던 게 저도 이제 포항공대 1회 졸업생인데 그 다 공짜로 공부를 하고 포스코 돈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학교는 교육하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창업 생태계는 비영리기관은 학교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문기업 모임 만들고 동문 VC 모임 만들고 동문 변리사 뭐 변호사 모임 만들면서 500명 넘는 그 동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어느 학교 나가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진짜 포항공대에서 배운 게 뭐냐? 그럼 박태준 회장님이라고만 그분의 정신세계 아니냐? 국가를 나라 사랑하고, 예,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예, 본질에 충실한 순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보다 더 큰 동문기업을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박태준 회장님이 이하 초창기에 학교 만들어주신 분한테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를 좀 증명을 해드리자.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하는 게 감동이 되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동참하겠다 해서 지금은 400명이 넘는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 정신세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미국의 그 MIT는 동문기업 시총이 2,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공대라고 하는 거는 20%가 그 이제 이 수업료로 들어오고 80%가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이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립공대가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유럽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0%를 어떻게 메꾸냐? 국가에서 3, 40%를 메꾸고 재단에서 3, 40%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이 재단에 돈을 누가 내느냐? CEO가 동문 CEO가 8, 90%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MIT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 우리 학교에서 은혜 받았어? 창업해가지고 기금 내.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네트워크, 동문 CEO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항공대는 포스코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창업 생태를 만드는 거고 포스코도 당연히 미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그 퍼블릭 스쿨들은 세금을 쓰잖아요. 그 선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지사를 누구를 냈다. 세네터 누구 냈다. 컨그레스는 국회의원 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은혜 받았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공무원에서 우리 세금 더 쓰게 해줘.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부는 서울대 꽉 잡고 있고요. 가계부는 카이스트 꽉 잡고 있어요. 거기는 서울대는
교육부에서 4천억, 5천억 받으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카이스트는 과기부에서 3천억을 받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창업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시가총액이 왜 기득권이 유지 안 되느냐? 사립공대의 그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5만 불, 6만 불 되려고 그러는데 그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포스코와 포스텍이라고 자신합니다. 여기서 해야지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바뀔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든 저희들은 그 사명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고 싶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눈 감아봐라. 저희들 이제 벤처 데이를 하면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 2년 못했지만 한 200명 정도 학생이 모여요.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속에는 도전하고 싶어하는 DNA도 있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DNA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현하는가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눈 감아봐라. 지금이 1953년 휴전 직후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해봐라. 여러분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거의 있던 공장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도 나왔고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도 나왔고 박태준 회장님도 나왔고 눈을 떠봐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강대국이고 너희들 외국에 가려면 다 갈 수 있고 포스코가 해외 네트워크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뭘 못하겠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 가지고 전 세계를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겠다. 전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안 될 이유는 많아요. 중소기업이고 힘들고 근데 과거에 53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에 바뀌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